한국 미사일 좀 파시오. 미국 상원의원단이 다급하게 서울을 찾았습니다. 포탄, 미사일, 반도체, 군함 수리까지. 네, 맞습니다. 전부 구걸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협상장 테이블 위 한국이 조용히 꺼내놓은 검은 상자 하나에 그 콧대 높던 미국 의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줄려버렸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무기가 전부 먹통이 된 절체절명의 상황.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약 30년 전 IMF 시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울며 피켓을 들었던 청년이 지금 세계 최강 미국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통쾌하고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미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 이곳에는 24시간 365일 단 한 번도 불이 꺼진 적 없는 방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을 통제하는 그 거대한 방에서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든 건 중앙 스크린에 떠오른 영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윌리엄 벤스입니다. 미 국방부 획득유지차관보 방산 조달 경력 30년. 전 세계 무기 공급망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게 제 일이었죠. 어느 나라가 뭘 만들고 어디서 조달하고 어디가 막히는지 30년간 그 판을 제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중동 사령부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왔어요. 내용은 딱 두 줄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잔여량 14일분, 155mm 포탄 재고 사실상 제로. 합참의장이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옆으로 밀리며 갈색 얼룩이 번졌는데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현지에서 보고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적국이 러시아제 신형 전자전 장비를 대규모로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미군의 정밀 유도 미사일 전체가 한순간에 눈먼 쇳덩어리가 됐습니다. 위성 신호가 끊기자 수천만 달러짜리 정밀 타격 무기들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순항 미사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다 자폭 처리된 것도 있었어요. 20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정밀 타격 독트린이 하룻밤새 종이 위에 글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새 영상이 떴습니다. 기술 분석관 사라 젠킨스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녀는 제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일에 손이 떨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영상 속 좌표는 중동 어딘가였습니다. 적의 지하 벙커, 전자전 재밍이 한창인 구역이었습니다. 그 구역에 미사일 3발이 날아왔어요. 우리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이 지원한 무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재밍 구역이잖아요. 저것도 어차피 빗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제가 우리보다 잘하겠어 하는 오만함도 있었고요. 그런데 3발이 전부 명중했습니다. 재밍 구역 한가운데서 마치 위성신호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다는 듯이 미사일이 스스로 좌표를 찾아서 내리꽂혔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하고 울리더군요. 사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무 5입니다. 탄두 중량만 9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입니다. 저 안에 탑재된 유도 장치, 저희가 6개월 동안 분석을 시도했습니다만 해도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핵심 코어를 완전히 봉인해뒀는데 억지로 열려고 하면 내부 회로가 스스로 타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셨죠.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등을 타고 뭔가 싸늘한 것이 내려오더군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평소랑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단단하다기보다 팽팽했어요. 벤스, 지금 바로 올라와. 대통령이 한국 관련 브리핑을 원해.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부국장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중동 전선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절반을 넘었어요. 빨간색은 미군이 통제력을 잃은 지역입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 중동 사령부 핵심 자산의 30% 이상이 파괴됐어. 요격 미사일은 바닥이고
포탄 생산 속도는 소모량의 6분의 1도 안 돼. 본토 탄약 공장 가동률 35%. 텍사스 신규 라인 가동에 3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 거기다 이번에 재밍 문제까지 겹쳤잖아. 정밀 타격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1990년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방 안에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나오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없어. 포탄은 유럽이 납기 24개월이야. 일본은 헌법 때문에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재밍을 뚫는 유도 기술, 당장 실전에 쓸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라. 우리가 기술 통제 목록으로 묶어두던 나라, 중고 이지스함 한 척 팔아줬더니 악수를 두 손으로 잡던 나라 말입니까? 30년간 방산 조달을 해오면서 저는 한국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군의 부품을 조립하고 미군이 내주는 기술을 라이센스로 받아다 쓰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벤스, 스털링 의원 데리고 서울 가. 포탄, 미사일, 함정 수리, 반도체, 거기다 저 재밍 뚫는 기술까지. 뭐가 됐든 끌어내. 빈손으로 돌아오지 마. 빈손으로 돌아오지 마.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동맹이니까 우리가 가서 말하면 당연히 도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크게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하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이었는데도 불빛이 강물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 위로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일 끝나고 돌아갈 도시니까요. 리처드 스털링 의원은 그 순간에도 떠들고 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 나이 64, 텍사스 출신의 방산업체 로비 경력 20년. 이 사람이 조용한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버번을 두 잔 마시더니 기어이 한마디를 했더군요. 벤스, 우리가 뭘 조율해야 해. 우리가 갑이야. 그냥 서류 던져주면 끝 아니야?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첫 번째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의 직급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장관급은커녕 차관도 아니었습니다. 국장급 실무자 2명이 전부였죠. 스털링이 저를 쓱 돌아봤습니다. 눈에 뭔가가 지나가더군요. 불쾌함이었습니다. 미상원 군사위원장이 왔는데 국장이 마중이라고.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주변의 공항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스털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저는 스털링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의원님, 일정 문제일 겁니다. 스털링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마중 나온 한국 측 실무자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온 사람처럼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 시내가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왔던 건 15년 전이었는데 그때의 서울과는 아예 다른 도시처럼 보였거든요. 강남 일대 빌딩 숲이 맨해튼 뺨쳤고 도로 위 차량 대부분이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시가 좀 바뀌었다고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지 했습니다. 그게 제 오만함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한국 측 실무진과 첫 대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비닉무기체계 총괄본부장, 50대 초반.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격에 금태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인상은 평범했어요. 한국 관료 특유의 조심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런데 눈이 달랐습니다. 웃는 입과 달리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상대를 이미 다 파악했다는 눈빛이었어요. 30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봐온 저였지만 그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털링이 끼어들었습니다. 일정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오. 내일 오전에 협상 테이블부터 열지. 강민혁 본부장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정은 저희 쪽에서 이미 확정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현장 시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털링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브리핑의 현장 시찰이요. 우리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요. 협상하러 온 거라고. 강민혁 본부장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입 모양은 똑같았는데 뭔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번 방문을 요청하신 쪽은 워싱턴입니다. 저희가 부른 게 아닙니다. 일정은 저희 기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3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털링의 목 위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20년 넘게 한국 관련 실무를 해왔지만 미국 측 인사 면전에서 이렇게 첫 만남부터 선을 긋는 한국 관료는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의 한국이었다면 일단 고개를 숙이고 봤을 겁니다. 뒤에서 조용히 조율하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스털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례하군. 우리가 주한미군 28,500명으로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잊은 거요. 회의실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 몇 명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 본부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 발자국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는 스털링보다 한 뼘 이상 작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강민혁 본부장이 더 커 보였습니다. 주한미군 말씀이시군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낮을수록 무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한 가지 말씀드리죠. 지금 이 순간 포탄 납품을 전면 중단하면 중동 주둔 미군의 작전 지속 능력은 72시간입니다. 3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HBM 반도체 공급을 멈추는 순간 방금 워싱턴에서 보셨던 그 미사일 다시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짜로 얼어붙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거렸어요. 스털링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마치 할 말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전혀 다른 미소였어요. 외교적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저희가 준비한 걸 직접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직접 보시면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려는 게 단순한 공장 견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다음날 창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스털링이 제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허세 부리는 거야. 내일 가보면 별거 없을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땀은 닦아도 또 배어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민혁 본부장이 실무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경멸도 저기도 아닌 어떤 것.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는 걸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새벽 5시 호텔 로비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스털링이 눈을 비비며 내려왔어요. 양복 대신 캐주얼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부터 공장 구경이라니. 이게 뭔 수학여행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 방산공장이라고 해봤자 로키드 마틴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비하면 동네 작업장 수준이겠지 했습니다. 창원까지는 KTX로 2시간 반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흘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업단지, 고속도로 위 대형 트럭 행렬, 항구로 향하는 컨테이너선들. 저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차피 볼 것도 없겠거니 했죠. 그 생각이 창원역에 내리자마자 박살났습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스털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끝까지 공장 건물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동이 아니었어요. 20동이 넘는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배열돼 있었고 정문에서 끝 건물까지 차로 5분이 걸렸습니다. 하늘에는 크레인이 솟아 있었고 굴뚝에서 하얀 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공장 관계자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작업복 소매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현재 이 단지는 3교대 체제로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155mm 포탄 기준, 월간 생산량은 18만 발입니다. 스털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옆에서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체 생산량이 월 2만 8천 발이었습니다. 한국 공장 하나가 미국 전체보다 6배 이상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이 1년 동안 끙끙대며 만들 물량을 여기서는 보름 만에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스털링의 얼굴에서 조소가 사라졌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포탄 탄체가 쉬지 않고 흘러갔어요.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무릎까지 전해졌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라인을 관리하고 있었죠. 속도가 달랐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는 포탄 하나가 라인을 통과하는데 45초가 걸립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꺼내 직접 쟀습니다. 12초였습니다. 12초마다 완성된 포탄 하나가 라인 끝으로 밀려 나왔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흰 머리카락,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오른손이 이상했어요. 손가락 2개가 없었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조용히 소개했습니다. 최영식 고문님이십니다. 이 라인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스털링이 흘끗봤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최영식 고문이 라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랄까요.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 손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최영식 고문이 잘린 손가락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1980년대였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주니까 우리가 직접 분해해서 역설계를 했어요. 폭발 사고였습니다.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만 울렸어요. 그때 미국 기술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원숭이가 피아노를 분해한다고 피아니스트가 되냐고 했습니다. 스털링이 허기침을 했습니다. 최영식 고문이 라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아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손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건조해지더군요. 사라 젠킨스가 공장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신규 라인 증설에 얼마나 걸립니까? 주문 확정 후 6주면 가동 가능합니다. 사라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차관보님, 텍사스 신규 라인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목이 말랐습니다. 30개월입니다. 사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는 거겠죠. 6주 대 30개월, 숫자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스털링이 공장 시찰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텍사스 의회에서 30분 필리버스터를 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 입이 닫혔어요. 공장을 빠져나올 때 강민혁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온화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다음은 거제입니다. 함정 수리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털링이 힐끔 강민혁을 봤습니다. 이틀 전의 불쾌함 대신 묘한 경계심이 실린 눈이었어요. 상대가 어떤 카드를 더 숨기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본능은 정확했습니다. 창원이 전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거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해의 지푸른 바다가 산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창원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12초.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텍사스에서 45초 걸리는 걸 여기서는 12초에 끝냅니다. 그것도 미국 전체 생산량의 6배를 찍으면서요. 저는 30년 동안 전 세계 방산 공급망을 관리해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한국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거제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될지가요.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스털링이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도 전이었어요. 하나오션 특수선 도크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그 입이 그냥 닫혔습니다. 텍사스 출신, 필리버스터 3번, 30년 정치 인생. 그 입이요. 거대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도크 하나의 크기가 축구장 8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컸어요. 그런 도크가 한 곳에 12개 이상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크레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별처럼 튀었어요. 금속이 달궈지는 냄새, 체인이 부딪히는 쇳소리, 발밑을 타고 올라오는 묵직한 진동까지 몸의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이곳의 규모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책임자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조선소에서 동시에 건조 및 수리 중인 선박은 총 47척입니다. 이 중 군함이 6척이고요. 스털링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군함이 몇 척이라고? 6척입니다. 그중 2척이 미 해군 함정입니다. 멈칫했습니다. 스털링도, 저도요. 미군 함정이 여기 있다고?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 칠함대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 박 한 척씩 긴급 수리 중입니다. 미 본토 노퍽 조선소 수리 대기 기간이 38개월이라 미 해군이 직접 요청해 오셨습니다. 스털링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군이 의회 보고도 없이 한국 조선소에 군함을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수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순양함 기준 16주입니다. 16주 대 38개월.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7배였습니다. 속도가 7배 빠른 게 아니에요. 미국이 38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2척을 더 고쳐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의회 몰래 보낸 거구나.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선체 하부를 드러낸 채 수리를 받고 있었어요. 이미 80% 이상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로봇 용접기와 정밀 검사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며 작업하고 있었는데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보안요원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스털링 수행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마트폰 내려놓으십시오. 수행원의 오른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렌즈가 도크 내부를 향하고 있었어요. 시찰 시작 전에 한국 측이 분명히 공지했습니다. 통제 구역 내 촬영 절대 금지. 전자기기는 입구에서 전부 막히라고요. 그 수행원은 예비폰을 재킷 안쪽에 숨겨서 들어온 겁니다. 보안요원이 스마트폰을 가져갔습니다. 수행원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잠깐, 그건 내 개인 소유물이야. 스털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성큼 강민혁 본부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키 190cm 가까운 거구가 다가오자 주변 실무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민혁 본부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원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도크에서 나가는 기술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엔지니어들의 수십 년 연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진 몇 장이 아닙니다. 스털링이 이를 드러냈습니다. 사진 좀 찍었다고 이 난리야. 동맹국 의원한테 강민혁 본부장이 반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털링보다 머리 하나 이상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강민혁 본부장이 작다고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보안 규정을 위반하신 건 미국 측입니다. 그리고 보안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오늘 시찰, 여기서 종료합니다. 현장에서 일정이 중단된 건 제 30년 외교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스털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아래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가 스털링 옆으로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스털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미국 의원인데 한국 관료한테 사과를? 사라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우리 병사들이 탄약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그 병사들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도록 조용했어요. 스털링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강 본부장한테 전해. 유감이라고. 유감. 사과라는 단어 대신 유감. 그것이 스털링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이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 허용하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한국을 봐온 저에게 그 한마디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 관료에게 유감이라는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이 출장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낯선 장면이었으니까요. 강민혁 본부장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입니다. 표정에서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냉정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냉정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털링의 실수조차 자신의 시나리오 안에 넣어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미국이 실수할수록
협상 카드는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창원의 12초, 거제의 16주, 그리고 미 해군 군함을 조용히 품고 있는 도크.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내일 평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더 보게 될지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왔고 평택으로 가는 차는 이미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는 도시였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문을 통과하고 단지 끝까지 차로 15분이 걸렸어요. 도로 양옆으로 클릴룸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건물마다 굴뚝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방문자 센터 건물 하나만 해도 미국 웬만한 쇼핑몰보다 컸어요. 스털링이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압도당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브리핑은 삼성반도체 부사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MIT 박사 출신의 영어가 완벽했어요. 그가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스털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HBM 생산 점유율,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치면 92%였습니다. 나머지 8%가 미국의 마이크론이었어요. 스털링이 물었습니다. HBM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소?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시대의 모든 고성능 연산에서 핵심이 되는 부품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HBM 없이는 AI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털링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알아. 근데 그게 군사랑 무슨 상관이요? 부사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그 상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이지스 전투 체계의 동시 표적 추적 시스템. 360도 전방위에서 날아오는 수십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 순서를 계산합니다. 이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의 핵심 부품이 HBM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MQ-9 리퍼 드론의 자율 표적 식별 시스템. AI가 실시간 영상을 분석해 적 장비와 민간인을 구분합니다. 이 AI를 구동하는데도 HBM이 들어갑니다. 또 넘어갔습니다. F-35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 핵잠수함 소나 데이터 처리, 위성 정찰 영상 실시간 분석, 사이버 작전 암호 해독, 미사일 궤적 실시간 보정까지 현대전에서 전자 장비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HBM이 있습니다. 스털링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부사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HBM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의 AI 기반 무기 체계는 전부 정지합니다. 이지스함은 동시 추적 능력을 잃고 드론은 자율 비행이 불가능해지며 위성 분석은 수작업으로 돌아갑니다. 기술적으로 미군은 1990년대 수준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1990년대 걸프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이 사라지고 융단 폭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는 실시간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스털링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대만에서 사면 되잖소. TSMC가 있잖아.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TSMC는 로직 칩 파운드리 전문입니다. HBM은 메모리 기술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TSMC가 HBM을 만들 수 있게 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의 기술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원님,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스털링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하던 날, 공항에서 우리가 가비아를 외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클릴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방문자 통로의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무균 공간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 작은 방에서 만들어지는 손톱만 한 칩 하나가 미군의 미사일을 유도하고 드론을 날리고 군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공장을 멈추는 순간
미군은 눈과 귀를 동시에 잃는 거였어요. 그때 강민혁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마지막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제안 드릴 것이 있으니 의원단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안.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창원, 거제, 평택 사흘을 돌며 미국의 민낯을 정면으로 들이민 뒤 꺼내는 제안. 이건 제안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스털링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물었습니다. 벤스, 우리한테 대안이 있긴 한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스털링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들판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 들판 어딘가에 미군의 심장을 쥔 반도체 공장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뭘 요구할 것 같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서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불안이었습니다. 비쌀 겁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스털링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텍사스를 떠날 때 서류 던져주면 끝이라고 했던 사람의 한숨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소리였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30살, 국방부에 막 들어온 신참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선배가 그러더군요. 한국은 우리 부품 받아다 쓰는 나라야.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저는 그 말을 30년 동안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한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서울에 불빛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저 불빛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미군의 무기를 움직이는 칩을 만드는 공장이고, 포탄을 12초마다 찍어내는 라인이고, 미 해군 군함을 16주 만에 고쳐내는 도크였습니다. 내일 아침 강민혁 본부장이 테이블에 무언가를 꺼내놓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서울 정부청사 대회의실. 사흘 전 첫 회의와 같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흘 전에는 스털링이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밀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한국 측이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털링의 양복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강민혁 본부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화한 미소는 여전했어요. 오늘은 저희 쪽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한국 측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자료에서 뽑아낸 숫자들이었어요. 미국 5대 방산 기업 미납 수주 잔량 1조 5천억 달러 돌파. 본토 핵심 탄약 공장 가동률 35% 미만. 미 해군 주력 함정 330척 중 수리 적체로 항구에 묶인 함정 138척. 전투 가용률 58%. 냉전 종식 이후 최저. 미국 내 숙련 용접공 부족 인원 추정 48만 8천 명. 평균 연령 57세. 한 줄 한 줄이 미국의 급소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들이 전부 미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숫자로 미국을 패고 있었습니다. 스털링이 스크린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사라는 노트북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강민혁 본부장이 스크린을 끄고 의원단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신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스털링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창원의 18만 발, 거제의 16주, 평택의 92%가 그 입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강민혁 본부장이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종이가 나무에 닿는 가벼운 소리였는데 제 귀에는 판결문이 떨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탄과 방공 체계, 함정 수리, 반도체 공급은 가능합니다. 단, 동맹 특별가라는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제시장가에 긴급 납품 할증을 적용합니다. 스털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원가에 가까운 헐값 납품이라는 첫 번째 요구가 단칼에 잘린 거였어요. 둘째,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 중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해 주십시오. 셋째,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미국의 기술 통제 목록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스털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기술 통제 목록제는 미국이 수십 년간 동맹국을 옭아매던 핵심 고리였거든요.
강민혁 본부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항목을 읽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정지했습니다. 스털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쾅 소리를 냈어요. 핵잠수함. 당신들 지금 뭘 요구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거요. 이건 동맹의 협상이 아니라 갈취야.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울렸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스털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갈취라고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낮을수록 무거웠어요. 의원님, 지금 중동에서 미군 8만 명이 포탄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 138척이 수리를 못 받아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미군의 첨단 무기를 움직이는 반도체의 92%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갈취가 아닙니다. 이것이 동맹의 새로운 가격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지가 중동 사령부였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적이 신형 제밍 장비를 전선 전체에 배치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전부 먹통입니다. 드론 자율 비행 불가. 지금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는데 우리 요격 체계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스털링이 저를 봤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겠죠. 중동입니다.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상황을 다 듣고 나서 말없이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검은색 직육면체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였어요. 표면에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로고도 없고 버튼도 없었어요. 그냥 검은 상자였습니다. K 퀀텀 코어입니다. 스털링이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코어는 대한민국 1급 기밀입니다. 내부 구조는 완전히 봉인되어 있으며 강제로 분해를 시도하는 순간 내부 회로가 스스로 융해됩니다. 설계도를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그 검은 상자를 테이블 중앙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다만 이 코어가 탑재된 현무 5 완제품을 국제시장가 할증으로 공급할 의향은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먹통이 된 당신들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지구상에서 이것뿐입니다. 줄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미군 8만 명이 눈먼 채로 싸우게 두시겠습니까? 스털링이 그 상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겠다. 그 말은 사실상 수용이었습니다.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이고, 결정을 미룬다는 건 이미 거부할 힘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강민혁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복도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창밖을 잠깐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벤스 차관보님, 혹시 1997년에 어디 계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신참이었습니다. 첫 해외 출장이 서울이었어요. IMF 직후였죠. 강민혁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IMF 구제금융 조건 철회를 외치면서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대사관 3층 창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던 미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기억납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불쌍한 것들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3층 창가에서 커피를 들고 시위대를 내려다보던 미국 직원.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20년의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그때 울면서 고개 숙이던 나라가 지금 이 복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차가운 벽면이 등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30년간 쌓아올린 제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발보다 파괴적이었어요. 생각해봤습니다. 1997년, 저는 30살이었습니다. 국방부에 막 들어온 신참.
첫 해외 출장지가 서울이었어요. 대사관 주변은 매일 시위대로 넘쳐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 눈물을 흘리며 현수막을 들고 있는 대학생들. 저는 3층 창가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하게 우월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확신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는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털링이었습니다. 벤스. 목소리가 이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함도, 명령도, 빈정거림도 없었어요. 그냥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강 본부장한테 전해. 워싱턴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의원님, 그건 사실상 수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스털링이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위로 복도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어요. 알아. 알고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벤스, 내가 40년간 정치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카드가 없으면 테이블에서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면 다시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스털링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카드가 없어. 주한미군 빼면 우리가 더 손해야. 관세 올리면 한국이 포탄 납품 끊어. 창원 공장 하나가 텍사스 전체보다 6배를 찍어내는데 우리가 무슨 위협을 해. 스털링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야. 카드가 없는 테이블에 앉아본 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텍사스의 황소, 워싱턴을 20년간 호령한 사람이 카드가 없다고 인정하는 모습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균열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의원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스털링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서류 가방에서 강민혁 본부장의 제안서를 꺼내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 이전, 관세 인하, 기술 통제 목록 해제. 20년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요구들이었죠. 사라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벤스 차관보님, 우리가 20년간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습니다. IMF 때 울던 나라, 주한미군이 지켜주는 나라, 우리 부품 받아다 조립하는 나라. 그게 편했으니까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한 착각의 대가가 이거네요. 그녀가 제안서를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으로 한국 측과 공식 악수가 있었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스털링에게 다가왔어요. 스털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이틀 전이었다면 스털링이 상대방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을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습관이죠.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높이에서 같은 힘으로 맞잡혔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동맹을 끊자는 게 아닙니다. 동맹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스털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출장에서 스털링이 한국에 보인 첫 번째이자 마지막 존중이었습니다. 사라 젠킨스가 강민혁 본부장과 악수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1997년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드셨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강민혁 본부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다음 달 등록금을 어떻게 낼까만 걱정했습니다. 사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군요. 강민혁 본부장의 눈가가 잠깐 떨렸습니다.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프로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강민혁 본부장이 이 협상에서 보여준 차가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갑옷이었어요. 그 갑옷 안에는 등록금 걱정하며 피켓을 들었던 청년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대통령에게 올라갈 보고서였습니다. 미리 작성해 둔 초안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협력 요청 결과 보고서. 한국 협력 요청.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요청하러 갔는데 이틀 전만 해도 저는 그것을 지시 혹은 통보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했었죠. 제목을 지웠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칸을 10초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현실. 이 제목이 맞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바다였어요. 13시간의 비행길. 30년 전, 30살의 저는 이 같은 하늘길을 반대 방향으로 날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 세계 최강대국의 외교관으로서 작은 동맹국에 부임하는 거라고 가서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지금 58세의 저는 그 반대 방향을 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국이 내민 청구서가 들려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간 쪽은 우리였고 조건을 내건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굴욕을 복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갚았습니다. 실력으로 갚았습니다. IMF 때 무릎 꿇었던 나라가 세계 최강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미국이 3년 걸리는 일을 16주 만에 해내는 조선소를 세웠으며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2%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중동에서 단 3일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동맹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강민혁 본부장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울면서 고개 숙이던 나라가 지금 이 복도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리가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그 말을 다시 떠올리니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경외였습니다. 굴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굴욕에 짓눌려 무너지는 사람과 굴욕을 연료 삼아 폭발하는 사람.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요. 지금 이 비행기가 워싱턴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올려다보며 손을 벌리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서서 눈을 마주치는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 때 직장을 잃었던 아버지 등록금 걱정하며 거리에 나섰던 청년, 기술을 베낀다는 조롱을 들으며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자리를 지킨 엔지니어. 그분들이 만들어낸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대한민국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너구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한 분만 더 알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